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도공에서 상황 판단,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세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박어령 선생입니다. 자, 얼마 전 7급 공채 PSAT 시험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에 발맞춰서 상황 판단부터 시작을 해서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세 과목에 대한 이번 시험 기출 해설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순차적으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는 상황 판단 과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마 시험을 보신 분들 혹은 시험을 직접 보진 않으셨어도 나중에 출력해서나 아니면 화면상으로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느끼셨을 것인데요. 첫 번째로 진행이 되는 언어 논리와 상황 판단 이 두 과목 같은 경우는 난도가 작년이나 재작년 시험에 비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어떤 문항들 같은 경우는 민경채 수준으로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중반부 때까지, 후반부 때까지 이런 난도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두 과목, 앞선 언어 논리 상황 판단 두 과목만으로는 변별이 크게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발생할 정도로 그렇게 좀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2교시에 보게 되는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계산형 문제가 많았죠. 실제 계산 과정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압박감, 어려움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출제진들이 언어 상황은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자료 해석에서 학생들을 한 발자를 변별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인지 이게 조금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와 같은 경향성을 이번 연도에서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내년 시험에도 똑같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는 이거는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와 같은 경향성을 가지고 이번 2023년도 시험이 진행이 됐었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문제를 이제 정리해 나가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전체 25개 모든 문제에 대한 분석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항의 난도가 낮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촬영했었던 이 상황 판단 과목 기출 해설 과정 같은 경우 유튜브로 올라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 3시간 조금 안 되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험은 난도가 낮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네 번째 문제까지 규범형 문제가 출제됐었는데요. 이게 계산이 요구되는 그런 규범형 문제도 없었고 그냥 단순한 병렬 구조에 법조문이 주어지고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선지들이 구성됐었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수업 때, 기본 이론 때, 혹은 심화 과정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과정을 잘 수행을 해오셨다고 한다면 그냥 일단 상황 판단만 놓고 본다면 무난하게 아주 여러분들 고득점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출제가 됐었다고 보고요. 제 수업을 쭉 잘 따라오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고득점 다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분석 들어가 봅시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묻고 있고 자, 이 녀석은 첫 번째 조는 정의, 천문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역법 같은 것이 나오고요. 두 번째 조가 천문역법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그냥 선택지부터 하나씩 하나씩 바로바로 체크해 나가면 되겠죠? 첫 번째, 그레고리력은 윤년을 제외하는 양력을 말한다. 자, 그레고리력을 일단 키워드를 찾습니다. 첫 번째 조에서 4호 그레고리력이란 1년의 길이를 365.24251로 정하는 역법 체계로서 윤년을 포함하는 양력을 말한다. 윤년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잘못됐다는 거 금방 판단되죠. 자,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너무 딱딱 나와버리는 구도다 보니까 네,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인 원력 요항에는 24절기가 표기된다. 원력 요항이라는 키워드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의 부분에서 원력 요항을 쭉 찾으시면 6호.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말의 순서만 바꿔놨을 뿐이죠.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24절기 등의 자료가 표기가 됩니다. 네, 아주 쉽게 2번 정답인 거 고르고 그냥 넘어가셨으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10초, 20초면 1번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2번이 정답인 건 도출이 됐고요. 3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세계시와 세계협정시를 고려하여 윤초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윤초의 결정입니다. 일단은 윤초라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3호에 나와 있습니다. 지구 자전 속도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계시와 세계협정시의 차이가 1초 이내로 되도록 보정하여 주는 것인데 여기는 그냥 개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다루는 주체 그런 것들은 다음 조를 봐야 됐었죠. 자, 2항을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청문요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윤초의 결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결정 통보한 윤초를 언론 매체나 이와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발표해야 됩니다.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윤초의 결정을 관장하는 것은 다른 국제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 윤초의 결정 주체가 아니죠. 자, 그 다음 4번. 천문역법을 통해 계산되는 날짜는 음력을 사용할 수 없고 양력인 그리고리력을 기준으로 한다. 천문역법을 통해 계산되는 날짜. 자, 요거는 천문역법 부분에서 1항에서 바로 됩니다. 양력인 그리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음력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6월 말까지 그해의 원력 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해야 된다. 자, 이것도 두 번째 조에 있었겠죠? 자, 마지막 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원력 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해야 됩니다. 다음 연도의 원력 요항을 작성해서 게재하는 겁니다. 그 해의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됐죠? 네, 그래서 가볍게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큰 틀 살짝 살펴보고 선택지로 바로 갈게요. 첫 번째 조 나와 있고 대충 첫 번째 조의 1항을 봤더니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거는 이제 소급표와 관련된 그런 규정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 처분의 효력,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등등등 해서 총 3개 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냥 선택지로 들어갑시다. 자, 선택지 1번.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종결된 법률관계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다. 자, 이거는 딱 봤을 때 이 키워드죠. 네, 첫 번째 조에 있었던 1항.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뒤집으면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법률관계에 대해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반대 해석을 해주시면 그대로 1번 선지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딱 고르고 고민할 필요 없죠. 그냥 바로 넘어가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 푸는데 1분 정도면 사실상 충분히 해결이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 2항. 무효인 처분의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무효인 처분과 관련된 유효성 판단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일단은 첫 번째 조 1항은 없었고요. 2항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 키워드가 없죠. 이건 이제 처분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조 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간이나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데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자, 무효인 처분 효력이 애초부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고요. 3번. 행정청은 부당한 처분의 일부는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전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처분의 취소와 관련된 키워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나와 있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앞에 부분에서는 이런 키워드가 없었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 부분 잘못됐고 4번.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입니다. 자, 윤석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라는 키워드 다시 처음부터 봤을 때 1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에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 당시에 법령이 아닌 걸로 갈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4번 처분 당시에 다시 4번으로 돌아가서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5번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부여되는 처분을 받아 행정청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도 처분 취소니까 마지막 조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된다. 자, 요 경우 두 가지 공익과 비교 형량을 해야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런 비교 형량이 필요가 없게 되는데요. 자, 뭐였습니까?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부여되는 처분을 받은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되죠? 따라서 이렇게 비교 형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가볍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항입니다. 앞에 두 문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전반부에서 이제 선택지 중에 정답이 도출됐는데 이 3번 문제는 마지막 5번 선지에서 정답이 도출되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뭐 전반적인 문제풀이의 난도는 역시 낮은 편이었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 조직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조직 구성, 뭐 활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직, 그 다음에 자율방범 활동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금지 의무까지 해서 그게 3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또 역시 바로 선택지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파출소장은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촉, 선정의 문제니까 좀 전반부에 나오겠죠. 자, 첫 번째 조의 2항을 봤더니 경찰서장이 위촉의 주체입니다. 틀렸죠? 파출소장 안 됩니다. 더 높은 직급의 경찰서장이 돼야 되고요. 2번 자율방범대원이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을 하는 경우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이건 조직보다는 이제 활동과 관련된 거겠죠? 자, 활동과 관련되어서 일단 뭐 그냥 빠르게 보면 1조는 확실하게 없었습니다. 자율방범 활동 등에 대한 2조의 규정을 봤더니 이런 활동을 하고요. 하는 때에는 중임에 표시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찰과 유사한 복장 여기 나옵니다.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대원이 영리 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거는 금지 대상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세 번째 조입니다.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부금품 모집, 영리 목적, 명의 사용,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의 선거운동하는 거. 자, 여기서 영리 목적으로 명의를 사용한 경우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징역형 살거나 벌금형 처하는 것이 아니라 딱 요 녀석에 대해서만 이런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알 수 없죠? 이렇게까지 간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4번 방범대원이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는 경우 방범활동 중임에 표시하는 복장을 착용하면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이제 활동과 관련된 것이었죠. 아까 눈으로 보면서 살펴봤었습니다. 2항이었죠? 중임에 표시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동시에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기 때문에 자동으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대원이 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이를 이유로 파출소장이 그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경찰서장은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해야 된다. 자, 기부금품을 모집했습니다.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네.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요거는 전반부에 있었죠. 요청이 경찰서장으로부터 대원이 이 법을 위반하여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 여기서 이 위반 사항은 이제 마지막 조에 있었는데
요와 같은 것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유방법 때문에 해촉을 바로 해야 됩니다. 자, 이게 5번 선택지에 잘 반영이 돼 있었죠. 주체 설정 잘 됐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도 무난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글과 윤유석은 상황이 별도로 주어져 있는데요.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윤유석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어떤 허가 신청의 프로세스를 다루고 있는 글이고요. 첫 번째 주는 허가 신청, 두 번째 주는 허가 제한, 그 다음 세 번째 주는 허가 취소, 마지막 네 번째 주는 벌칙. 요게 이제 좀 앞에 조들을 좀 연동시키는 구도가 좀 많긴 해서 그나마 얘가 좀 복잡한 스타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됐을 거예요. 자, 이제 상황부터 보고 선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부터 무는 대기관리 권역에서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을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갑이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 자, 허가 혹은 변경 허가 관련된 겁니다. 이거 허가 신청 부분이겠죠? 첫 번째죠. 자, 1항에서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1번 선지에서 묻고 있는 것처럼 허가를 받은 경우 이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같다는 겁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장관으로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 별도의 허가 받아야 됩니다. 2번 을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7년의 징역과 2억 원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딱 봐도 느낌이 오시죠? 왜 병과를 하고 난리냐 이런 느낌이죠. 징역이면 징역이고 벌금이면 벌금이지 우리가 그동안 봤었던 기출문제들에서 이미 이런 패턴의 선택지 정리한 바가 있었습니다.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병과가 되는 거는 없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전 기출 문제들에서도 이렇게 병과가 된 것이 오답으로 설정된 거 이미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벌칙 다음과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요 구체적인 사항 안 보더라도 또는이기 때문에 얘만 하거나 이런 구도가 돼야 되죠. 네, 자, 이게 언어 논리처럼 포괄적 선언 명제가 되는 그런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3번. 병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설치 운영한 경우 환경부 장관은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자, 이건 다시 돌아가가지고 허가 취소 등에 대한 거겠죠. 일단 허가 제한부터 다시 한번 좀 눈으로 봅시다. 허가 제한. 제0공조 제1항에 따른 설치나 변경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하여 지역 배출 허용 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애초에 이를 허가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총량을 이 사업장을 설치함으로써 넘어가게 되면 이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조로 들어가서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0공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3번에서 묻고 있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설치, 운영한 경우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 운영한 경우. 요거죠.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설치, 운영한 경우 폐쇄 대상이 될 수가 있죠. 폐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할 수 있다. 적절하게 진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죠. 자, 그 다음 4번. 정의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설치로 인해 지역 배출 허용 총량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이거 아까 봤죠? 두 번째 조가 있었습니다. 네, 허가 제한에서 총량 범위를 초과하면 설치 안 됩니다. 마지막 5번. 무가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도 환경부 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경우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그 전에 1항에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경우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허가 자체에 대한 취소의 맥락이고 사업장도 폐쇄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 두 가지는 좀 이제 별개로 진행이 될 것인데 어쨌거나 확인이 됐습니다. 허가를 취소할 수 있죠? 자, 4번 문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5번 문제는 가끔 등장하는 지문형인데요. 그동안 봤었던 지문형 문제들에서는 구도가 좀 복잡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수치 비교를 한다든가 비율을 따져본다든가 퍼센티지를 도출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난도가 높게 설정이 됐었는데 이번 지문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와 같은 난도는 없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끊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언어 논리와 마찬가지로 언어 논리 독해형 문제 때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끊어서 바로바로 선택지 판단하자고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됐을 겁니다.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두부가 나오네요. 찌개 끓일 때 두부가 없으면 참 뭔가 허전한데 그와 같은 두부의 재료는 대두라는 콩이고요. 50여 년 전만 해도 모내기가 끝나는 5월쯤 대두의 씨앗을 심어 벼베기가 끝나는 10월쯤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콩을 물에 불리는데 겨울이면 하루 종일 날씨 온도 차이겠죠. 여름이면 반나절 정도 물에 담가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당히 불린 후 맷돌로 콩을 갈고요.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콩을 갈면 맷돌 가운데서 하얀색의 콩비지가 거품처럼 새어나옵니다. 이 콩비지를 솥에 넣고 약한 불로 끓입니다. 그리고 맷돌에서 막간이 나온 콩비지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에서 나는 묘한 비린내가 나는데 이거를 이렇게 약한 불로 끓여서 익히면 이 비린내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함지박 안에 삼배나 무명으로 만든 주머니를 펼쳐놓고 끓인 콩비지를 주머니에 담고 콩비지가 다 식기 전에 주머니의 입을 양쪽으로 묶고 그 사이에 나무막대를 꽂아 돌리면서 마치 탕약을 짜듯이 콩물을 빼내고요. 이 콩물을 두유라고 합니다. 콩에 함유된 단백질은 두유에 녹아 있답니다. 여기까지를 바탕으로 일단 선택지를 봅시다. 1번 50여 년 전에는 그 5월쯤 그해 수확한 대두로 두부를 만들 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1문단에서 확인되겠죠. 50여 년 전만 해도 모내기가 끝나는 5월에 씨앗을 심는 거지. 아유, 씨앗 심자마자 바로 수확할 수 있습니까? 10월쯤 수확합니다. 그래서 10월이 되어서야 두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거 너무 문제를 성의 없게 만든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콩비지를 염화마그네슘으로 응고시키면 두부와 두유가 나온다. 일단 염화마그네슘은 뒤에 등장하는데 두유라는 것은 콩물을 그냥 빼냈을 때 그게 두유입니다. 요거는 염화마그네슘 작업할 필요 없이 그 전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자, 그 다음 3번. 익힌 콩비지에서는 식물성 단백질로 인해서 비린내가 난다. 익히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비린내가 사라진다고 했죠? 바로바로 판단되죠? 4번 간수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고 5번 여름에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콩을 하루 종일 물에 담가둬야 된다. 이것도 1문단으로 판단되죠? 여름에 두부를 만드는 것. 자, 겨울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이 걸리지만 여름이면 반나절 정도면 됐습니다. 뭐야? 1문단만 가지고 자동으로 4번이 정답인 게 도출되죠. 자, 이런 식으로 정답은 나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실제로 이 간수라는 것이 이런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응고제로 간수를 사용했다. 됐죠? 네,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기선형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참 균일하게 섞였다라는 것만 잘 판단해 주시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처방에 따라 아기에게 더 먹여야 하는 해열 시럽의 양은 얼마인가? 아기가 열이 나서 부모는 처방에 따라 해열 시럽 4ml를 먹여야 하는데 아기가 약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부모는 그래서 꾀를 내어 배즙 4ml와 해열 시럽 4ml를 균일하게 섞어 줬습니다. 균일하게.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아기는 맛이 이상했는지 4분의 1만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처음에 먹었었던 요거 사건에서는 얼마만큼의 해열 시럽을 마신 게 됩니까? 전체 8ml입니다. 전체 8ml인데 이게 균일하게 1대1의 비율로 배즙과 해열 시럽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4분의 1만 먹었으니까 4분의 1은 그 자체의 용량은 2ml지만 이 안에는 1씩 균일하게 배즙과 해열 시럽이 섞여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1ml를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아기가 남긴 것 전부와 사과즙 50ml를 다시 균일하게 섞어줬습니다. 남은 게 얼마입니까? 6ml죠? 6ml 남았습니다. 자, 그것과 사과즙 50ml를 또 균일하게 섞어주었습니다. 전체 56ml입니다. 아기는 그 절반을 먹더니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먹은 게 됩니까? 균일하게 섞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6ml 전체에서 절반을 먹었기 때문에 28ml를 먹은 것인데 이 28ml 절반에는 6ml 중에서 3ml만큼이 섞여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일단 1차적인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ml는 또 어떤 식으로 섞여 있는 겁니까? 다시 배즙과 해열 시럽이 또 균일하게 1대1로 섞여 있는 그런 구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절반을 먹었을 때 실제로 해열 시럽은 1.5ml를 마신 게 되죠. 그래서 1.5 합해서 2.5를 마셨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마셔야 될 것은 4ml에 대해서 1.5L가 됩니다. 1.5L란다. 1.5L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1.5ml가 되죠. 자, 6번 문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 주무관이 이용할 주차장. 네, 요것도 이제 계산형, 규칙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규칙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언제나 이제 주차를 모시는 분들은 이 주차 요금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게 될 것인데요. 자, 이 문제에 등장하는 갑주무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규칙하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갑주무관은 출장 중 총 11시간, 9시부터 20시까지 동안 요금이 가장 저렴한 주차장 한 곳을 이용하고자 하고요. 갑주무관의 자동차는 중형차이며 3종 저공해 차량입니다. 주차 요금은 기본 요금과 추가 요금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할인 대상인 경우에는 주차 요금에 대하여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 1주차권이 여기서 할인 대상이 된다는 것은 주차 요금에 대해서 할인이 적용되니까 주차 요금은 기본 요금과 추가 요금을 합산한 값이죠. 이 전체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요금에 대해서만 뭐 할인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저거 합산한 전체에 대해서 할인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 1주차권이 있는 주차장의 경우 갑은 주차 요금과 1주차권 중 더 저렴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따져보는 수밖에 없죠. A. 기본 요금 최초 1시간 2,000원. 추가 요금이 30분마다 1,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09시부터 20시까지죠. 총 11시간인데 최초 1시간 빼고 나머지 10시간. 근데 30분마다니까 요 단위가 20번 반복됐다고 보면 되겠죠. 이건 20번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2만 원이니까 22,000원이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B주차장. 3,000원의 기본 요금에다가 추가 요금은 1,500원씩 붙게 됩니다. 좀 많이 비싸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경차 전용 주차장이어서 이거는 아예 주차를 못 하죠. 여기다가 X를 표시할 게 아니라 경차 전용 주차장이기 때문에 중형차입니다. 중형차. 그래서 이건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니다. 처음부터 걸러주셨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주차장. 3,000원의 추가 요금이 1,750원입니다. 아이고, 요거는 2만 원은 훨씬 넘어서겠죠. A보다도 훨씬 더 가격들이 높아요. 자, 그런데 경차는 50% 할인이고 1주차권이 얘는 있습니다. 2만 원입니다. 9시부터 20시까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주차권으로 쓰는 게 낫죠? 관건은 요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다. 왜? 어차피
기본 요금 더 비싸고 추가 요금도 A보다 더 비싸니까 당연히 계산을 하면 22,000원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1주차권으로 가는 게 낫죠. 자, 그 다음 D주차장. 별다른 비교 사항 없고요. 기본 요금은 5,000원으로 제일 비싼 편이지만 추가 요금이 좀 쌉니다. 700원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일단 5,000원에다가 요거 곱하기 20을 하면 14,000원 나오죠? 그럼 19,000원. 마지막 이 주차장 5,000원, 1,000원이어서 얘보다는 더 많이 나올 건데 경차 저공해 차량 50% 할인에 저공해 차량 3종이면 20% 할인입니다. 거기다가 18시부터 이게 7시까지는 무료입니다. 2시간 걸리죠? 2시간 걸리니까 8시간만큼만 즉 곱하기 16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5,000원 플러스 곱하기 16이니까 16,000원에다가 21,000원에다가 곱하기 20% 할인이니까 0.8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4,200원이 빠지는 것이죠. 4,200원이 빠지니까 마이너스 4,200 17,800원. 이 녀석이 제일 싸네요. 그래서 2를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순위 비교형 계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구도가 너무 단순했어요. 네, 우리 취재진분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와 같은 한탄은 뒤로 하고 바로 이제 또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3년 현재 갑부터 무까지 중 청년 자산 형성 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A국은 청년 A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청년 자산 형성 적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적금은 가입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5천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일단 초과되는 게 있는가를 살펴봅시다. 무 같은 경우는 안 되죠. 무는 애초에 5천만 원이 초과되네요. 무 제외. 단서. 직전 과세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없는 사람과 직전 2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됐었던 사람은 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직전 과세연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없었던 사람, 애초에 이제 자금 자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적금 못 부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갑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전 2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사람, 이 녀석이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직전 2개년도 올해는 23년입니다. 그러면 21년, 22년에 20년은 해당 없죠. 이게 해당이죠. 요것 때문에 병도 제외가 됩니다. 벌써 3명이나 걸러졌어요. 이런 구도기 때문에 단순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청년은 19세에서 34세인 사람을 의미하는데 군복무 기간은 나이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간 군복무를 한 36세인 사람은 이 군복무 기간 3년을 제외하면 33세로 간주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둘 다, 을과 정 둘 다 합해서 5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입 대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을 같은 경우는 요거 없고 군복무 기간도 없습니다. 나이가 그러면 36세가 되는 거죠. 안 되네요. 네, 을 빠지죠. 이건 정이 자동적으로 선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9번부터 10번까지 두 문항이 달려있는 지문형 문제였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녀석도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정도까지 문단 독해를 하시고 첫 번째 9번 문제를 해결을 하시고 1차적으로 이제 선택지 중에서 걸러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3문단의 내용으로 9번 문제를 마무리하시고 주로 이제 3문단에 등장했었던 이 각 향수 종류별 그 지속 시간 있죠? 이 지속 시간을 가지고 10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됐을 겁니다. 구도가 단순했어요. 첫 번째 문단. 향수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향료는 천연향료와 합성향료로 나눌 수가 있다. 천연향료에는 꽃, 잎, 열매 등의 원료에서 추출한 식물성 향료와 사향, 용연향 등의 동물성 향료가 있다.
이 합성 향료는 채취하기 어렵거나 소량 생산되는 천연 향료의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이고요. 오늘날 향수의 대부분은 이 두 가지를 배합하여 만들어진답니다. 자, 그 다음 천연 향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얻을 수가 있는데 다음 세 가지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일단 요 방법들에는 좀 표시를 해두면 좋겠죠. 첫 번째,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수증기 증류법입니다. 이는 향수 원료에 수증기를 통과시켜서 농축된 향의 원액인 향유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원료를 고온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열에 약한 성분이 파괴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한꺼번에 많은 양을 값싸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압착법. 과일 껍질 등과 같은 원료를 압착해서 향유를 얻는 방법이고 열에 비교적 강하며 물에 잘 녹지 않는 향유에는 수증기 증류법이 이용되지만 감귤류처럼 열에 약한 것에는 이렇게 압착법으로 짜내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세 번째, 흡수법. 지방과 같은 비휘발성 용매를 사용하여 향유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원료가 고가고 향유의 함유량이 적으며 열에 약하고 물에 잘 녹는 경우에 흡수법이 이용된답니다. 기억 안 나면 다시 돌아오면 되겠죠? 네,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일단 선택지 9번의 선택지들을 판단해 봅시다. 1번 EDP 부향률, 아직 이런 개념 안 나왔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2번 흡수법이 많은 양의 향유를 값싸게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까? 많은 양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거 값싸게 수증기 증류법이었습니다. 수증기 증류법. 3번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향수의 대부분은 식물성 아니죠. 1문단 후반부에서 배합해서 만든 겁니다. 4번 고가이고 향유 함유량이 적은 원료에서 향유를 추출하고자 할 때는 흡수법보다는 압착법이 이용된다. 고가 함유량 적은 녀석. 네, 이거는 맨 마지막 방법이었던 흡수법으로 가는 게 맞죠. 5번 부향률 개념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마지막 3문단 보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자, 1번 아니면 5번인데요. 한편 A국에서 판매되는 향수는 EDC, EDT, EDP 이건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퍼퓸과 비슷하겠네요. 파르품으로 나뉩니다. 이는 부향률, 즉 향료의 함유량 정도에 따른 구분이고요. 향수는 부향률이 높을수록 향이 강하고 지속시간이 길어집니다. 5번의 전반부 부향률이 높은 향수일수록 향이 오래 지속된다는 말 자체는 이거는 이제 판단이 됐죠. 어이구. 네. 자, 요거까지는 이제 판단이 됐는데 뒷부분 부향률이 가장 높은 향수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인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번 EDP의 부향률이 EDC의 부향률보다 높다. 이것도 이제 읽어나가면서 바로 체크되면 바로 확인하면 되겠죠. 자, EDC는 부향률이 2에서 5%. 그럼 빨리 봅시다. 일단 이 첫 번째 1번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EDC가 2.2에서 5%. 그 다음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EDP 같은 경우는 세 번째로 나옵니다. EDP는 15에서 20%니까 맞죠? 네, 1번 정답인 거 쉽게 도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10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정보 처리가 필요했는가? 요 부향률도 부향률이지만 지속 시간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요건 일단은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윗글과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갑부터 무 중 가장 늦은 시각까지 향수의 향이 남아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만큼 지속 시간이 긴 향수를 늦게 사용했을수록 이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보니까 이제 대화 갑 오늘 오후 4시에 향수를 뿌렸다. 향수에는 EDC라고 적혀 있었다. EDC가 오후 4시에 뿌려졌을 때 몇 시까지, 최대 몇 시까지 지속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갑의 병정 4명밖에 없지 않냐? 선진 무까지 있는데 무가 여기 등장하죠. 자, 일단은 갑부터 봅시다. EDC를 뿌렸습니다. EDC 제일 짧습니다. 지속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갑은 오후 최대로 6시까지 가죠. 그래도 이제 늦게 뿌렸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데 오전 9시 30분에 향수를 뿌렸고 우리 중 내가 뿌린 향수의 향이 가장 강해. 그러면 가장 강한 향수가 일단 선문단을 읽은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강한 것이 쭉 봤을 때 요 녀석이죠. 그러면 이거를 뿌린 것인가?
여러분 독해를 위해서 이런 거는 정확하게 읽어주셨어야 됐죠. 우리 중 내가 뿌린 향수의 향이 가장 강하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 번째 요 네 가지 중에서 세 번째인 EDP를 뿌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EDP를 뿌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파품을 뿌린 게 맞긴 하지만 일단 읽었을 때는 단정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뭘 뿌렸는지를 좀 보류를 해두고 병. 내 향수의 부향률은 18%가 적혀 있네. 나는 값보다 5시간 전에 향수를 뿌렸어. 5시간 전이면 오전 11시에 뿌렸다는 소리인데 자, 이때부터 해가지고 18%짜리 부향률을 찾아봅니다. 부향률이 18%인 거는 세 번째 EDP. 네, 그러니까 이제 을이 뿌린 게 파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시 EDP 같은 경우는 5시간에서 8시간, 최대 8시간. 자, 오전 11시에 뿌렸으니까 19시까지. 19시면 오후 7시죠. 네. 자, 그다음 정. 난 오늘 오후 2시에 무와 함께 향수 가게 되었어. 아니, 그 전에 을부터 먼저 처리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파품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최대 10시간 지속됩니다. 10시간 지속.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간 지속이니까 19시 30분. 그러면 이건 오후 7시 30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정. 나는 오늘 오후 2시에 무와 함께 향수 가게 들렀어. 난 가자마자 EDT라고 적힌 향수를 뿌렸고 무는 나보다 1시간 뒤에 EDP라고 적힌 걸 뿌렸어. 자, EDT라고 적힌 걸 뿌렸답니다. EDT 같은 경우는 5시간까지. 오후 2시에 가자마자 뿌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하셨는지. 자, 그러면 정은 7시간이 되죠. 7시가 되죠. 오후 7시. 그 다음에 무는 나보다 1시간 뒤에 EDP를 뿌렸습니다. EDP가 더 길게 되죠. 최대 8시간. 자, 그래서 1시간 뒤니까 3시에 뿌려서 최대 8시간이니까 딱 봐도 얘가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죠. 11시까지. 밤 11시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무로 골라주셨으면 됐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게 많았긴 하지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2번 문제까지 계속 달려볼게요. 11번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이제 해수욕장과 관련되어서 해수욕장의 구역, 그 다음에 뭐 해수욕장의 개장 기간, 그리고 관리, 운영, 과태료 등과 관련된 평면적인 법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선택지로 바로 갔으면 됐겠죠. 자, 1번 선택지부터 처리를 해봅시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해수욕장 관리 운영 업무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여기서 키워드는 위탁이겠죠. 이거는 그동안 이제 법조문 문제를 많이 푸셔보신 분들한테는 금방 체크가 될 겁니다. 키워드 위탁으로 잡고 다시 돌아가서 위탁이 나와 있는 것을 찾아줍니다. 첫 번째 조 없고 두 번째 조도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조 관리 운영에서 이제 여기 위탁이 나오죠.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 관리청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해수욕장 관리 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요.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관리 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 번영회, 어촌계 등 지역 공동체 및 공익법인 등을 수탁자, 위탁을 받는 대상으로 우선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는 위탁받은 관리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일단은 1번 선지와 관련되어서 필요한 경우 관할 해수욕장 관리 운영 업무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죠? 네, 이거는 범위에서 틀렸습니다. 2번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운영함에 있어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더라도 물놀이 구역과 수상 레저 구역을 구분하여 관리 운영해야 된답니다. 자, 관리 운영에 해당하긴 하지만 이건 이미 본 것처럼 위탁에 대한 것이었고요. 전반부로 다시 돌아가서 구역. 지금 2번 선지에서는 물놀이 구역, 수상 레저 구역 구분. 그러니까 구역에서 다시 확인이 되겠습니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 구역과 수상 레저 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운영해야 됩니다. 다만 해수욕장 이용이나 운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럼 다시 2번으로 돌아와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즉 구분할 필요가 없죠? 이런 강제성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관리청이 해수욕장 관리 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요거는 아까 세 번째 조에서 봤었죠? 공익법인을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나 지역 공동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는 없다. 이미 다 봤죠? 둘 다 됩니다. 지역 공동체 및 공익법인 다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관리청으로부터 해수욕장 관리,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공익법인이 이를 타 기관에 재위탁한 경우 관리청은 그 공익법인에 대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일단 과태료이긴 한데 이 과태료는 어떻게? 앞에 위반 내용이 체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무조에 따라서 위반이 되는 거죠. 아까 사항까지 봤었죠.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는 위탁받은 관리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재위탁 또 위탁해주면 안 됩니다. 그거를 위반했을 경우 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가 있죠. 됐죠? 네, 이거 재위탁한 겁니다. 따라서 3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금방 해결될 거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역시 병렬적으로 끊어 분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죠. 119 구조견 교육대의 설치 운영 등 이것도 독특하게 119 구조견과 관련된 법령이 별도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처음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죠. 훈련견 교육 및 평가 등. 그 다음 좀 길게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종모견 도입. 종모견이라는 것은 이제 뭐 종자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개조로 구성된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1번. 중앙 119 구조본부의 장은 구조견 양성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119 구조견 교육대를 설치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기본이겠죠. 설치 운영 등. 첫 번째. 소방청장이 설치 운영합니다. 주체 잘못됐습니다. 2번. 원친 번식에 의한 생후 20개월인 순수한 혈통의 훈련견은 훈련견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종모견으로 도입될 수 있다. 종모견 부분이겠네요. 훈련견이 종모견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제 네모네모조는 요 중간에 있었던 두 번째 주입니다. 제 네모네모조 제2항에 따른 훈련견 평가에 모두 합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에 다 갖추는 구조죠.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거는 셋 다 갖춰야 된다. 연원 구조가 되고 이것만이 아니죠. 훈련관 평가 네모네모조 제2항에 따른 훈련관 평가에 모두 합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틀렸다고 판단하면 되죠. 훈련관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도입될 수 있다? 에헤이 무슨 소리입니까? 평가 결과 다 합격해야 됩니다. 자, 이제 3번, 4번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3번 기초평가 기준에 따라 총점 80점을 득점하고 수의검진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견은 생후 15개월에 종모견으로 도입될 수 있다. 자, 일단은 종모견 도입의 기본 순수혈통 생후 20개월 이상 원친 번식에 의한 견일 것 생후 20개월 이상 안 되죠? 15개월이기 때문에 기초평가 기준 이거 총점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4번 생후 12개월에 훈련을 시작해 반년이 지난 훈련견이 결격 사유 없이 중간평가 기준에 따라 총점 75점을 득점하고 수의진료 소견 결과 적합 판정을 받는다면 중간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종모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모네모조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자, 4번에서 묻고 있는 것은 중간평가 기준입니다. 훈련관 평가는 다음 각호의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일단 기초평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이후에 중간평가로 갑시다. 양성 중인 훈련견의 건강, 성품 변화, 발전 가능성 및 임무 분석 등의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서 훈련 시작 12개월 이상일 것.
그 다음에 중간평가 기준에 따라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하고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4번에 등장하는 거는 생후 12개월에 훈련이 시작해서 반년이 지난 훈련견입니다. 훈련한 지 반년밖에 안 됐어요. 훈련 시작 12개월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과목을 충족 못했죠? 네, 자동으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기초평가에서 합격했더라도 결격 사유가 있어 중간평가에 불합격한 훈련견은 유관기관으로 관리 전환할 수 있다. 유관기관으로의 관리 전환은 여기 사망에 났습니다. 두 번째 중에 사망. 훈련 빈견 평가 중 어느 하나라도 불합격한 훈련견은 유관기관 등 외부기관으로 관리 전환할 수 있다. 그대로죠? 네, 5번이 정답인 것도 체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14번 문제가 있는데 인석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바로바로 진행해서 일단 14번 문제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튜브로 업로드 될 때는 이게 다 한 번에 다 연결시켜가지고 업로드가 될 것인데 저도 사람인지라 2시간 내내 해설을 다 찍기는 좀 힘들겠죠? 네, 그래서 14번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1교시를 일단 마무리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후반부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기억에 해당하는 수를 골라내야 됩니다. 산타클로스는 이 한여름에, 더운 여름에 산타클로스라니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였는데 어쨌거나 산타클로스는 연간 착한 일 횟수와 울음 횟수에 따라 어린이 가부터무에게 선물 A, B 중 하나를 주거나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나눠주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별로 착한 일 횟수 곱하기 5. 그 다음 자 기억에 해당하는 수를 골라내야 되는데 울음 횟수 곱하기 기억의 값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일단 바로 착한 일 횟수 곱하기 5니까 얘는 곱하기 5를 해줍니다. 15, 15, 15, 5가 되겠고 그 다음 여기서 울음 횟수 곱하기 기억의 값을 빼주는데 그 전체 결과값이 10 이상이면 선물 A를 주고 0 이상 10 미만이면 선물 B를 주며 그 값이 음수면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이때 기억은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식을 적용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갑부터 무까지 중 한 명이 선물 A를 받았고 3명이 선물 B를 받았으며 한 명은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표가 나왔었는데요. 자, 이 결과가 기억의 점수에 따라서 딱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차피 뭐 우리한테 주어진 선지는 1부터 5까지입니다. 1부터 5까지. 그러면 1 집어넣어 봅시다. 1이 된다고 치면 3점 빠지죠? 그 다음에 2점 빠지죠? 그리고 3점 빠지죠? 자, 그러면 두 개나 이미 10점이 넘는 케이스가 돼버립니다. 안 되죠? A는 한 명만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1은 안 되겠고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2를 하면 여기는 6이 되고 여기 4가 되고 6이 되고 0이 되고 6이 됩니다. 자, 점수를 빼주면 9점 나오고 11점 나오고 4점 나오고 그 다음 5점 나오고 마이너스 1점 나옵니다. 그러면 한 명은 A, 3명은 B. 요 음수가 나온 한 명이 선물을 못 받은 한 명으로 딱 나오죠. 2번 정답입니다. 자, 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이 작성한 보고서 한 건의 쪽수의 최대값은 내용이 참 짧은데요. 어떤 식으로 추출되는지 봅시다. A 회사 직원인 갑은 근무일마다 동일한 쪽수의 보고서를 한 건씩 작성합니다. 갑은 작성한 보고서를 회사의 임원들 각각에게 당일 출력하여 전달을 합니다. 임원들 각각에게 출력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랬을 때 갑은 A 회사에 1개월 전 입사하였으며 총 근무일은 20일을 초과한답니다. 정확하게 며칠인지 모르지만 20일 초과. 그리고 갑이 현재까지 출력한 총량은 1000쪽이며 임원은 2명 이상 있답니다. 자, 목표는 갑이 작성한 보고서 한 건의 쪽수의 최대값입니다. 근무일마다 동일한 쪽수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요. 한 건씩 작성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정이 돼가지고 매일 똑같이 반복되어서 누적이 되겠죠. 그게 딱 1000쪽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이게 최대값이 될 것인가? 일단은 임원이 2명 있습니다. 이거를 전달해줄 대상인 임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갑이 현재까지 출력한 총량에서 일단 임원
숫자로 나누어서 한 명당 배분되는 숫자가 이제 임원별로 지금 2명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명이라고 한다면 500쪽씩 나눠준 게 될 것인데 만약에 4명 있다고 치면 250쪽씩 나눠준 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 요 녀석들이 다시 어떤 식으로 또 처리가 돼야 됩니까? 근무일이 21초가 됐다고 했죠. 근무일이 21초가 됐기 때문에 20일에서 30일 사이일 겁니다. 1개월 전 입사했으니까요. 따라서 그 안에 숫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25일 일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25일 동안 일한 게 250이니까 하루에 작성된 보고서는 10페이지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작아지죠. 자, 그래서 임원 숫자는 몇 명이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2명이라고 가정해야 되겠죠? 딱 최소 인원 2명. 그래서 500페이지씩을 각 임원에게 출력해서 전달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날짜가 안 나와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와 있지만 20일을 초과했다고 했으니까 21일 이상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럼 이것도 날짜가 적으면 적을수록 하루에 작성한 보고서의 쪽수는 그만큼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20으로 나눠주면 정확한 숫자는 25가 되는데 이거는 21로 나눠주면 25보다는 좀 작은 숫자가 되는데 20으로는 안 되죠. 21일부터니까. 근데 지금 선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세요. 5, 8, 10, 20, 40. 40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임원 숫자 줄이고 그 다음 근무한 날짜 수 줄여도 40 못 나오죠. 40은 안 나오는 상태에서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최대 수치가 4보다는 20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수치를 이 계산 과정을 거쳐서 도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략적인 범위 하에서 선지 보고 바로 판단하셨으면 이 녀석은 4번이 정답이라는 건 아주 쉽게 금방 도출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14번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5번 문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와 16번 문제 딱 보면 네, 이 뭐 문제를 만들다 말았나 싶을 정도로 본문의 내용이 너무 짧습니다. 씁쓸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냈는지 일단은 봅시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부터 E 중 한 명만 화상 강의 시스템에 접속했던 시각으로 가능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봅시다. 어제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된 수업 시간 중 학생 A부터 E가 화상 강의 시스템에 접속해 있던 시간은 아래와 같고요. 이건 시간입니다. 시간. 몇 분 동안 있었다 이런 거죠. 학생들의 접속 횟수는 각 1회이기 때문에 한 번 접속했으면 13분 동안, B는 15분 동안 이런 식으로 쭉 유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정보는 이 녀석이었죠. A와 C가 접속해 있던 시간은 서로 겹치지 않았다. 자, A와 C는 딱 13분, 17분으로 합하면 딱 30분이 나옵니다. A와 C가 그래서 접속해 있었던 시간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30분을 완벽하게 양분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가 먼저인지 아니면 B가 먼저인지는 이거는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대충 이제 절반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뭐 A, C가 되건 아니면 C, A가 되건 이런 식으로 양분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정보는 끝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 발문에서 묻고 있는 건 한 명만 화상 강의 시스템에 접속해 있던 시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한 명만 화상 강의 시스템에 접속해 있었다? 자, B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B 같은 경우는 15분입니다. 15분. 그러면 15분 이렇게 간격을 설정하는 식으로 배치를 할 수 있을 것인데 딱 봐도 제일 접속했었던 시간이 긴 게 E죠. 25분입니다. 그러면 E 같은 경우는 25분 동안이나 접속했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E는 전체 30분 중에서 25분 동안은 A 아니면 C와 겹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E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E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E가 25분짜리 막대의 형태를 취한다고 치고 이게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뭐 왼쪽으로 좀 치우치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정도밖에 없죠. 네, 이런 구도 속에서 왼쪽으로 치우친다면 9시 25분 이후부터 30분까지 이제
2도 빠지고 뭐 나머지를 전부 다 앞쪽에다가 배치한다고 치면 이 부분에서 나타날 수가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얘를 30분 쪽에 몰리게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이 부분이 A만 접속해 있었던 시각 혹은 C만 접속해 있었던 시각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구도에 해당하는 시각들을 보시면 1번 9시 4분 딱 나옵니다. 5번은 9시 24분이기 때문에 안 되죠. 25분 이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정답으로 골라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처리되는 문제였죠? 자, 1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이 만든 비밀번호 각 자리의 숫자를 모두 곱한 값은 딱 두 줄이 나와 있어요. 갑은 1, 2, 3, 4 중에서 숫자를 골라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들었습니다. 자, 뭐 이런 조건 없었죠. 중복되지 않게 뽑아야 된다. 이런 말 없었습니다. 중복 가능성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번호 각 자리의 숫자를 모두 더한 값과 모두 곱한 값이 같았답니다. 자, 모두 곱한 값까지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지 이 조건이 충족이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2, 4개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합하면 8이 되는데 2가 4번 곱해지면 결과값은 16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구도는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건 살짝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셔야 되는데 어차피 딱 하나의 결과값만 나오고 끝납니다. 모두 더한 값과 모두 곱한 값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일단 곱했을 때 1이 일단 들어가 줘야지 좀 높게 뛰지 않고 작은 범위, 낮은 범위에서 곱한 값의 결과가 도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이 여러 번 들어가는 방식으로 1, 그 다음에 2, 자, 여기서 이제 2를 또 집어넣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합한 값은 6이 되고 곱한 값은 4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요. 4가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한 값 8, 곱한 값도 8이 되어서 이 숫자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각 자리의 숫자를 모두 곱한 값은 8이 됩니다. 끝! 참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문제의 난도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인지. 네. 자, 17번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에게 배정되는 금액. 자, 이 녀석은 뭐 순위 비교형 비슷한 구도를 취하고 있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뭐 순위를 다 따지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갑에게 배정되는 금액 자체를 도출하면 됩니다. A 부서는 소속 직원에게 원격지 전부에 따른 이전 여비를 지원합니다. A 부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지원액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전 여비 지원 예산 총액은 160만 원입니다. 심사를 통해 원격지 전부에 해당하는 신청자만 배정 대상자로 합니다. 심사를 통해 원격지 전부에 해당하는 신청자만 배정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을은 해당 여부가 없죠. 그래서 을은 빠지죠. 을은 처음부터 제외. 그 다음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최대의 금액을 배정합니다. 그럼 160만 원이 최대치죠. 마지막 배정 대상자 신청액의 합이 지원 예상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배정 대상자의 신청액 대비 배정액 비율이 모두 같도록 삭감하여 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처음에 딱 보면 직관적인 판단이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신청액 대비 실제로 배정되는 금액이 있겠죠. 그 비율이 모두 같아야 된다는 건데 실제로 이제 갑, 병, 정, 무 남아 있습니다. 상황은 뭐 이 앞부분은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어요. 이 사람들의 금액, 신청액을 다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70, 120, 150, 200이 되죠. 그래서 40만 원이 부족합니다. 200만 원 신청했습니다. 근데 총액은 160만 원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돼요. 삭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삭감합니까? 지금 160만 원 대 200만 원의 구도기 때문에 몇 프로를 깎아줘야 됩니까? 40만 원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25%를 제거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 25%가 아니지 20%지. 40만 원이니까. 아니지. 이 안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40%니까 40만 원이니까 25%가 되는 게 맞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을 서로 깎아 주어서 160만 원에 딱 맞게끔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씩을 깎아야 되는가? 자, 전체적으로 200만 원인데 이게 160만 원으로 깎여야 됩니다. 똑같은 식으로 70만 원, 5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이 깎이고 해서 이거 합산값이 160만 원에 딱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비율이 동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깎입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얼마가 깎입니까? 5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160만 원으로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깎이는 것은 요거는 이제 5분의 1만큼을 빼주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10만 원이 빠지니까 40만 원이 되는 거죠. 똑같은 식으로 값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빠집니까? 20%가 빠지는 거니까 14만 원이 빠지죠? 그러면 56만 원이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56만 원 병도 아까 무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붙여야 되지? 네, 40만 원 30만 원도 마찬가지로 5분의 1을 만큼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금액 계산 24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비를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신청액과 그 다음에 인석액비가 전부 다 같은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검증까지 하게 되면 갑이 받게 되는 배정 금액은 56만 원이라는 것이 쉽게 도출이 됩니다. 2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부터 무 중 사업자로 선정되는 업체는 요거는 딱 전형적인 순위 비교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무부처는 내무내무 사업에 대하여 용역 입찰 공고를 하고 제안서를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제안서 평가 점수는 입찰 가격 평가 점수 20점 만점과 기술 능력 평가 점수 80점 만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공부를 했었던 5급 공채 기출 문제 가운데 지금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요. 이렇게 뭐 입찰 평점 이런 문제 난도 되게 높았었던 거 기억이 나실 건데요. 그 문제가 갑자기 떠올라서 와, 이것도 어려우려나 싶었지만 아주 단순한 구도였습니다. 자, 두 번째. 가격 평가 점수는 각 입찰업체가 제시한 가격에 따라 산정을 하는데 아래쪽에 살짝 내려가서 보면요. 평가 점수, 입찰 가격 평가 점수는 이미 다 설정돼 있어요. 중간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기술 능력 평가 점수는 80점짜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5명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서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선정합니다. 이때 최고 점수가 복수인 경우 하나를 제외하며 최저 점수가 복수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제외합니다. 다 해봤던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술 능력 평가 점수에서 만점의 85% 미만의 점수를 받은 업체는 선정해서 제외를 해야 됩니다. 자, 기술 능력 평가 점수의 만점은 80점입니다. 80점에 대해서 85%입니다. 그러면 5%면 4점이죠. 15% 빠지는 거니까 12점이 빠져야 됩니다. 즉 68점 미만이면 제외가 됩니다. 요거까지 미리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가격 평가 점수와 기술능력 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데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더 우선적입니다. 자,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 아주 복잡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죠. 일단은 아래쪽에 있는 이 기술 능력 평가 점수를 선정을 해야 되죠. 거기다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이제 기본적인 점수를 도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위원부터 E위원까지 점수 부과된 것 중에서 각 인물별, 각 업체별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를 합니다. 최저점 68점으로 4개나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만 제외하면 되죠. 산술평균 내기 딱 좋게 해줬네. 68점. 미만일 때 제외가 되니까 갑은 일단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을 73점, 62점 빠지죠. 의도했을까요? 65, 65, 65이기 때문에 이것도 판단하기가 쉽죠. 을은 배제가 되겠죠. 네, 아웃시킵니다. 그 다음에 병 73점, 65점. 아니. 동그라미를 칠할 게 아니었죠. X를 칠했어야 됐죠. 73점, 65점을 최고 최저점으로 빼주고 왜 이래?
69, 69, 69. 아, 이것도 산술평균되기 딱 좋게 줬습니다. 정 75점 2개 있는데 하나만 빼고 65점 2개 있는 것에서 하나만 뺍니다. 그러면 70, 65, 75니까 평균되기 딱 좋죠? 70점입니다. 모두 똑같이 60점 2개, 75점이 최고점. 그러면 65, 60, 70점입니다. 평균 내면 65점 나오겠죠. 제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서 68점, 69점, 70점인 갑병정만 판단해 주면 됩니다. 81점, 84점, 84점. 여기가 동점이죠.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더 높은 것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항입니다. 19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부터 무 중 금요일과 토요일의 초과 근무 인정 시간의 합이 가장 많은 근무자는 초과 근무 인정 시간의 합이 가장 많은 근무자를 골라야 합니다. 이것도 비교 구도가 되는 계산형 문제였죠. 보겠습니다. A 기업에서는 근무자가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을 입력하면 초과 근무 실적 시간과 인정 시간이 분 단위로 자동 계산이 됩니다. 자, 실적 시간, 인정 시간.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인정 시간인데 실적 시간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실적 시간은 근무자의 일과 시간, 월, 금, 공시부터 18시까지를 제외한 근무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토요일 근무, 이거는 실적 시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인정 시간은 실적 시간에서 개인 용무 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을 말합니다. 살짝 아래쪽 미리 봅시다. 개인 용무 시간이 별도로 설정된 것은 병밖에 없습니다. 19시부터 19시 30분까지 30분 동안. 그래서 이 시간은 실적 시간에서 빼서 인정 시간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갑을, 그 다음에 무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은 실적 시간 나온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 시간이 되는 구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 전부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하루 최대 인정 시간은 월 금요일은 4시간이고 토요일은 2시간까지만 인정 시간으로 쳐줍니다. 그 다음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실적 시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정부터 먼저 바로 처리할 수 있죠. 정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실적 시간만 따지면 많아 보이지만 재택근무를 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인물들은 하나씩 다 시간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일단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벗어난 범위를 따져봅시다. 갑 같은 경우는 오전 시간대에 5분 초과, 그 다음에 퇴근 시간 지나서 2시간을 더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에는 10시 30분 출근, 퇴근은 13시 30분. 근데 토요일은 2시간만 인정해 줍니다. 2시간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합산해서 2시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4시간 5분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을은 금요일에는 오전 시간에 1시간, 그 다음에 퇴근 시각 18시 지나서 1시간 55분을 더 있었습니다. 적죠? 예, 을은 제거되겠죠? 그 다음에 병은 9시 시작해서 18시에 퇴근인데 3시간 30분이나 더 있었습니다. 3시간 30분. 4시간까지 인정해 주니까 이거 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 토요일에 나왔습니다. 토요일 13시부터 14시 30분까지. 토요일 1시간 30분. 제일 많죠, 여태까지. 그 다음에 정 제외됐고 무입니다. 자, 무는 금요일 07시에 출근했습니다. 오전 시간에 2시간. 그 다음에 아까 윤석은 얘랑 똑같이 3시간 30분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 합해서 4시간까지만 인정해 주죠. 4시간까지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다 반영된다고 한다면 이쪽보다 더 많다고 판단되겠지만 이거 전부 다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 합산해서 5시간 반이 아니라 4시간까지만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병이죠. 이렇게 정답은 병으로 도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고민을 했어야 되는 그런 퀴즈스러운 문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후반부 문제들에서는 시간이 조금씩은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갑의 시험 과목별 점수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공공국제교육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수료시험에서 5개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고 한 과목도 과락이 아니어야지 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갑은 수료시험에서 5개 과목 평균 60점을 받았으나 2개 과목이 과락이어서 결국 수료하지 못했답니다. 이게 이제 결과가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 갑이 돌려받은 답안지에 점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각 문항에 아래와 같은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과목에서 과락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표시만 되어 있었는데 보시면 표시가 A 과목 같은 경우는 좀 우리의 구도에 맞게끔 OX로 판단이 되는데 B는 뭐야 이거? 체크 X. 그 다음에 C는 대각선 O. D는 O와 체크. E는 대각선과 X. 그러니까 이게 O가 맞은 거고 X가 틀렸다고 단정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국적이 서로 다른 각 과목 강사가 자신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정오답 표시만 해놓은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은 거고 틀린 건지는 일단 확정은 못합니다. 당장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표가 주어집니다. 아래쪽에 각 주에 모든 과목은 각 10문항이며 각 문항별 배점은 10점이다라고 일단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 맞았다고 친다면 500점이 되는 건데 일단 그거는 아니죠. 5개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입니다. 요거는 딱 60점을 그대로 받았어요. 5개 과목이니까 전체 총점은 300점을 받았다는 소리가 되죠. 그 다음 2개 과목이 과락, 즉 50점 미만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충족하게끔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일단 OX, 그 다음에 뭐 VX 이런 식의 구도로 설정된 것들의 개수부터 일단 한번 처리를 해봅시다. A 같은 경우 O, 그 다음에 X, O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대 X는 3, 그 다음에 B, VX, V부터 먼저 정리해보죠. V, X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니까 이것도 7대 3. 각 문항당 배점이 10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O가 정답이라면 70점, 이것도 V가 정답이라면 70점, 이런 식으로 일단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 O가 6개, 사선이 4개, D, 이 녀석도 일단 많은 걸 앞쪽으로 배치를 해봅시다. V가 6개, 그 다음에 O가 4개. 자, 마지막 E는 요건 좀 이제 딱 치우치죠. 사선이 8개, X가 2개입니다. 자, 일단은 좀 극단적인 편차를 보이고 있는 E에 주목이 되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나머지 것들은 뭐 73, 64의 구도인데 E 같은 경우는 8, 2 구도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점수가 확 뒤집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과목이 되겠죠.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선으로 된 게 틀린 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녀석이 틀린 거라고 한다면 80점이 빠져요. 20점밖에 안 됩니다. 80점이 빠집니다. 자, 그러면 E가 이런 식으로 X가 정답인 거고 사선이 오답인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기껏 해봤자 나온 점수는 20점밖에 안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300점을 맞춰야 돼요. 300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얘가 20점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수가 많은 녀석들이 다 정답이라고 간주를 한다고 하면 70점, 70점, 60점, 60점 이렇게 받은 게 되겠죠? 그러면 다 합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260점이 나오죠. 기껏 해봤자 260점입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최대치로 점수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요게 20점 받은 상태라고 한다면 전체 합산값은 280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네, 이 녀석이 정답, 이 녀석은 오답. 이렇게 해서 2는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2부터 먼저 확정을 짓고, 자, 이제 그러면 80점 확보가 됐습니다. 80점이 일단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220점만 더 추가로 만들어지면 되죠. 그러면서 괄학인 게 2개, 즉 50점 미만이 2개가 나와줘야 됩니다. 50점 미만이 2개가 나오는 방식,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될까요? 이거 조합 찾는 거 금방 될 겁니다. 7744 딱 나오죠? 딱 나오죠? 220점 딱 나오죠? 7744. 그리고 두 과목은 괄학입니다. 40점씩이니까. 딱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구도는 70점, 70점, 40점, 40점, 80점을 맞았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각 시험 과목부의 점수를 도출하면 됩니다. A 70점 맞고 B 70점이 돼야죠. 그 다음에 C는 60점이 아니라 40점. 그 다음에 리을, 미음 맞는 거여서 정답은 그렇게 3번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 21번 문제 퀴즈형 문제에 해당했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식목일의 요일을 찾아내야 되고요. 가원이의 어느 해 일기장에서 서로 다른 요일의 일기를 일부 발췌하여 날짜 순으로 나열한 겁니다. 자, 중요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짜 순으로 나열했습니다. 4월 5일, 11일, 11일 다음 게 15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11일과 15일 사이에 있는 어떤 날이고, 그 다음 여기 후반부도 마찬가지로 15일 다음에 어떤 날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야 되고, 각 요일은 전부 다 다른 요일이어야 됩니다. 요걸 기본 베이스로 삼아서 일단 정보 처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목표는 식목일인데요. 식목일은 요일이 안 나와 있습니다. 식목일 다음에 나오는 게 11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달력형, 한 달짜리 달력형 문제들에서 많이 봤었던 패턴대로 일단 간격을 좀 설정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자, 7일씩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11일은 5일에 대해서는 바로 전 요일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수요일 나오고 15일이 등장하죠. 13, 14, 15일 간격이 이런 식으로 이 요일과 이 요일이 여기가 설정이 되면 15일의 요일이 매칭이 되는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5번, 6번 날짜에 있었던 사건들을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하면 얘들은 연달아 오는 토요일, 일요일이 돼야 되죠. 5번째 날, 내일은 대청소를 하는 날이어서 오늘은 휴식을 취했고, 6번째 날, 나는 매달 마지막 일요일에만 대청소를 하는데 오늘 대청소를 했다. 그러니까 5일이 이 5번째 날이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일요일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거 매달 마지막 일요일이어야 됩니다. 마지막 일요일에 해당하는 그런 배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추가적으로 19, 26까지 처리를 하고 27, 28, 29 일단 이런 정도로 가봅시다. 자, 이 구도화에서 이제 같은 요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이제 다 다른 요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거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다 배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5번에 토요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은 당연히 배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목요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식목일이 목요일이면 11일이 수요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수요일과 충돌해버리죠. 따라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도 배제가 될 것이고 화요일이 된다고 쳐봅시다. 화요일이 되면 11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15일은 화, 수, 목, 금이니까 이제 금요일이 될 것이고, 지금 여기 세 번째 날 11일과 15일 사이에 수요일 딱 맞아떨어지죠. 13일로 순서 배치, 날짜 순 배치 문제없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 5번째 날과 6번째 날 토요일과 일요일로 설정돼야 되는데 지금 이 날 같은 경우는 4월 달입니다. 자, 26일, 27일, 28일, 29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0일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30일에서 4월 달은 끝나버리기 때문에 양력 기준으로 당연히 가겠죠. 그러면 일요일이 이때가 아니고 이 전주가 되겠죠. 전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9, 20, 21, 뭐 25일부터 역으로 가면 24, 23. 그래서 마지막 일요일이 24일이 되고 그 다음 5일의 다섯 번째 날짜에 해당하는 게 23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일,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그 다음 15일이 금요일,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토요일, 일요일로 각각 매칭되어서 날짜 순으로도 다 맞아떨어지고요. 요일도 서로 겹치는 거 없이 다 안착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딱 2번으로 골라주셨으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남아있는 게 4번이잖아요. 아까 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은 다 배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금요일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금요일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자, 금요일이 되면 11일이 목요일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3일과 14일 중에 하나가 수요일이 돼야 되는데 수요일이 될 수가 없죠.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15일은 월요일에 설정이 돼야 됩니다. 요 녀석이 들어올 자리가 없죠. 그래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검증까지는 확실하게 거쳐봤더니 2번으로 정답은 확실하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살짝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구도가 있었고 이것보다는 다음에 등장하는 23번 문제가 더 어려운 구도긴 한데 그래도 후반부에 들어와서야 그나마 좀 고민거리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등장했습니다. 아무튼 21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고 이제 2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엘리베이터 안에는 각 층을 나타내는 버튼만 하나씩이 있고요. 버튼을 한 번 누르면 해당 층에 가게 되고 다시 누르면 취소되고 취소된 버튼을 또 다시 눌러가지고 또 그 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1층에 계속해서 정지해 있던 빈 엘리베이터에 처음으로 승객 7명이 탔고요. 승객들이 버튼을 누른 횟수의 합은 7명인데 10번입니다. 그리고 1층에서만 눌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승객 3명은 4층에서 2명은 5층에서 내렸고요. 나머지 2명은 6층 이상의 서로 다른 층에서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4층에서 내린 사람 3명, 5층에서 내린 사람 2명, 그리고 나머지 1명과 1명은 6층 이상 A라고 합시다. 6층 A, 그 다음에 6층 이상 B, 각각 1명씩 이렇게 7명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가려면 최소 4번은 눌러야 되죠. 일단 최소 4번은 눌러야 되는데 마지막 1층 외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승객은 없으며 엘리베이터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층에서만 정지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누른 횟수의 합이 전체 10회예요. 10회를 눌렀습니다. 이게 확정되는 게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4층을 무조건 뭐 몇 번 눌렀을 것이다. 이런 걸 도출할 수가 있을 것인가. 4층 같은 경우 그냥 한번 딱 누르고 5층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한번 눌렀다가 또 같이 탄 사람이 자기도 5층 가려고 이제 또 눌렀어요. 근데 이 불이 들어와 있는 거를 깜빡하고 눌러버려가지고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눌렀던 사람이 아이고 5층 누르셔야죠. 해가지고 또 눌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5층이 뭐 3번 눌려졌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억, 각 승객은 1개 이상의 버튼을 눌렀다. 단정을 못 짓습니다. 모든 승객이 1개 이상의 버튼을 누르는 것인지 단정 못하고 특히 이렇게 같은 층을 가는 사람이 복수인 경우에는요. 그냥 한 사람만 누르고 끝났을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여러 번 눌렀을 수도 있고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은 5번 버튼이 있다면 5번 누른 버튼이 있다면 2번 이상 누른 다른 버튼이 있다. 자, 5번 누른 버튼이 있다는 것은 어떤 구조가 되는 것인가? 한 층을 특정 층을 5번을 눌러서 간다, 취소, 간다, 취소, 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5번 눌렀으면 이제 나머지 5회가 3개 층의 배분이 되야죠. 그러면 어떤 구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한 개 층은 어떤 특정 층은
눌렀다가 다시 눌러서 취소했다가 또 눌러서 한 계층을 3번 누르고 나머지는 한 번씩 눌러서 전체 나머지 5번이 맞춰지는 이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네, 남아있는 다른 3계층에 사람들이 이동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니은선지는 확실하게 맞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판단 못하죠. 4층 버튼을 가장 많이 눌렀다. 이거는 지금 정보 이렇게만 주어진 상태에서는요. 4층 버튼을 제일 많이 누른 건지 아니면 6층의 어떤 특정 층, 6층 이상의 어떤 층을 제일 많이 누른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뭐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한 번 누르고 한 번 누르고 한 번 누르고 여기만 막 장난치듯이 홀수 번 눌러야지 다시 이동할 수가 있는 거는 이거는 파악이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7회 눌렀다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단정 못하고 마지막 리을 승객이 내리지 않은 층의 버튼을 누른 사람은 없다. 이것도 단정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각 하나, 둘, 셋, 넷, 4개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3층을 누군가가 장난으로 6번 누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층 안 가는 거죠. 짝수번이 되면 취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런 구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확정되는 거는 딱 니은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22번 문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3번부터 25번까지 해서 이제 23번이 그나마 후반부 문제, 이 전체 문제를 통틀어서 제일 좀 고민이 되고 시간이 걸릴 법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런 표는 없죠? 이 표는 이 정보 처리를 이런 방향성, 구도로 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반영해 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A부터 E 간에 갖고 있는 상대방의 연락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답니다. A는 3명의 연락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 2명만 반대로 A의 연락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A의 연락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총 3명이랍니다. 이 무슨 소린가? 다시 곱씹어봅시다. A가 3명에 대한 연락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3명은 전부 다 A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3명 중에 2명만 A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A의 연락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명이기 때문에 A가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대상 3명 말고 다른 한 명이 A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죠. 자, 이거를 이제 선의 형태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빈칸에다가 해볼게요. A가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화살표가 그 사람을 향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3명이 있고요. 반대로 이 사람들이 A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또 역방향으로 이렇게 간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2명이고요. 이 사람은 A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고 A가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은 누군가가 나머지 한 명으로서 A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구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이런 화살표 방향 활용해서 배치를 하려고 하면 사실 이게 이제 각각의 인물별로 또 만들고 해야 되는 그런 구도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시각적으로 연결고리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그려가지고 이 관계성을 OX 구도로 이제 처리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표 처리를 할 것인가? 이 비슷한 문제 구도 여러분들 예전에 풀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와 함께 수업 때 풀어보셨을 것인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A부터 E까지는 행계열로 정리를 할 때는 어떻게? A가 B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반대로 B가 A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A는 B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A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반영을 해봅시다. A는 3명의 연락처를 갖고 있는데 누가 될지 몰라요. 일단 3명만 반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B는 2명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그 2명을 제외한 2명만 B의 연락처를 갖고 있답니다. 어떤 식의 구도가 되어야 될지
그려지십니까? 예를 들어서 A가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연락처가 B가 가지고 있는 게 A와 C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두 명이 아닌 이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두 명만 B의 연락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B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A가 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C도 B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D와 E가 B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이렇게 OX 처리를 해 나가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누가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보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구체적인 게 세 번째부터였죠. C는 A의 연락처만 갖고 있습니다. C는 A의 연락처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B, 자기 자신 거는 그냥 다 이렇게 제외를 미리 해놨습니다. D, E에 대한 연락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A도 C의 연락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었던 3명의 연락처 가지고 있는 경우 중에 한 명이 C입니다. 그 다음 D는 2명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고요. 아직은 못 좁히죠. E, B의 연락처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다. 자, 이런 구도로 일단 1차적인 정보 처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우리가 활용 안 했었던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다음 구도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될 게 무엇이 될 것인가? 지금 보니까 이제 요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A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구도가 조금 보였죠. 이제 좀 좁혀졌습니다. A의 연락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총 3명입니다. 그런데 E는 안 가지고 있네요. E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B와 D는 A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일단은 조금은 좁혀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아까 B에 대해서 해석했었던 것을 또 반영을 해봅시다. B는 2명의 연락처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A입니다. 그런데 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만 B의 연락처를 갖고 있답니다. B가 A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A는 B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따라서 A는 B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A가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3명은 이제 도출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A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3명 중에 B는 A가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고 C, D, E 중에서 2명 CD가 네, A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안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B와 관련되어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 B의 해석 결과를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B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 B가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B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반대로 B에 대해서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C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C는 B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뒤집으면 B가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C가 포함이 되어야 되죠. 네, 이렇게 정보가 처리가 됩니다. 이거 아까 A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처리했습니다. A는 B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A가 B의 연락처를 그 A에 대해서 B는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구조가 되어야죠. B가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대로 뒤집어서 이 부분 B에 대해서 X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두 사람이 나왔죠? 그러니까 A, C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고 2명이니까 요 D와 E에 대해서는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D와 관련된 거 판단을 하면 끝이 나는 구도인데요. 지금 보니까 D는 2명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D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 B의 연락처로 역시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A와 C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B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거야 되기 때문에 D는 B의 연락처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두 군데는 X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보가 처리가 된 걸 바탕으로
선택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A는 B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번, B는 D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번, C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C의 연락처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죠? 2명이고요. 4번, D의 연락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D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거 A 1명뿐입니다. 딱 맞죠? 네. 마지막 5번, E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것, 요 계열에서 봐야 되죠? 1명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하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3번 문제는 선을 긋는 방식으로 이 관계성을 이미지화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효과적인 정보 처리, 좀 더 직관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정보 처리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OX 구조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잡으셨다고 한다면 중간에 이제 처리하는 과정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됐고, 특히 이 B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좀 관건이긴 했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마무리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하면 23번 문제는 좀 난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24번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계 수리공 갑은 고장난 시계 A를 수리하면서 실수로 시침과 분침을 바꿔 조립했습니다. 잘못 조립한 것을 모르고 있던 갑은 A의 전지를 넣어 작동시킨 후 A를 실제 시각인 정오로 맞추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작업을 마무리한 실제 시각도 정오였어요. 그리고 시침과 분침도 딱 정오에 맞게끔 이렇게 설정을 한 거겠죠. 네, 긴 게 시침, 아니 분침, 작은 게 시침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12시를 맞추게끔 설정해 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르게 가죠. 다르게 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 그랬더니 A의 시침은 정상일 때의 분침처럼, 분침은 정상일 때의 시침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후 A가 처음으로 실제 시각을 가리킨 때는, 자, 선택지를 쭉 봤더니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지난 어느 시점들 사이라고 설정이 됩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시침 같은 경우 지금 분침 단위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침이 1시간, 어차피 이거 선택지를 반영해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일단 1시간 정도 지난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 시침이 정상적인 상태일 때는 이쯤에 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니죠. 한 바퀴를 도죠. 1시간이 지나면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자,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는가? 오후 12시 55분 0초부터 오후 1시 정각 사이, 실제 시각을 가리킨 때, 실제 시각 기준으로 아직 1시간이 지나기 전에 실제 시각과 같은 딱 지점을 가리킬 수가 있는 것인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55분 지났어요. 55분 지났으면 시침이 한 바퀴를 다 못 돌죠. 한 바퀴를 다 못 돌면 이런 식으로 와 있을 겁니다. 여기가 11, 12, 1이라고 한다면 대충 이 정도 위치에 오게 되죠. 좀 더 짧게 하자. 이 정도 위치에 오게 됩니다. 아, 왜 이렇게 각도가 안 맞냐? 자, 이런 정도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 분침은 시침처럼 움직입니다. 분침이 시침처럼 움직인다는 말은 1시간 지났으면 여기에 올 건데 아직 그만큼은 못 간 거죠.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왔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몇 분이 됩니까? 11시. 11시? 몇 분? 이런 식이 되죠. 네,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일단 1시간이 지난 걸로 가야 됩니다. 자, 1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침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근방이 이런 식으로 와 있겠죠. 그 다음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더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분침 같은 경우는 이제 1시간이 지났으면 어디 와 있겠습니까? 이 1시는 넘어가 있겠죠. 1시는 넘어가 있을 겁니다. 1보다는 조금 더 넘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적인 이제 그 위치를 설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1번은 제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시침은 분침처럼 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분 간격으로 치면 이 녀석은 5분이죠.
5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5분 지나야지 1보다 더 넘어서 시계 방향으로 넘어서 가 있게 됩니다. 자, 실제 시각과 같은 시각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이제 1시간대이기 때문에 오후 1시대이기 때문에 시침이 1을 넘어선 위치에 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 몇 분 정도가 되었을 때 1시 5분은 일단 넘어야지 5분 넘어야지 시침이 1보다 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요 시침이 이 정도 위치에 있고 분침 같은 경우에는 5분 정도 지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요 1을 넘어서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요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네, 실제 시각과 딱 맞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정확하게 몇 분이 됐는지 이것까지는 저도 뭐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략적인 범위만 설정하면 됩니다. 5분에서 10분 사이. 만약에 4번처럼 10분이 넘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10분이 넘어가면 이 시침이 2보다 더 넘어가게 되죠. 시침이 2보다 넘어간다는 것은 얘가 가리키는 시각이 2시 몇 분대가 돼버린다는 말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게끔, 이 사이에 있게끔 설정을 해주는 거는 딱 이 녀석밖에 없었습니다. 15분보다 넘어가게 되면 시침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3 넘어선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3시 몇 분이 가리키는 시각이 돼버리죠. 안 됩니다. 실제로는 시간은 1시간 얼마밖에 안 지났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 1시간대 딱 이 부분에 걸치게끔 설정이 돼야 되죠. 3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5분 문제 남았는데요. 25분 문제는 다시 돌아와서 규범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네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정의 나와 있고요. 지원 대상자의 범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죠. 복지급여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택지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대략적으로 봐서 정의, 한부모 가족, 모 또는 부, 그 다음에 아동. 이게 한부모 가족과 관련된 어떤 기본 뭐 구도가 잡혀야 되고, 두 번째 지원 대상자 복지급여. 이거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뭔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구나. 이 정도까지만 잡고 선택지 보겠습니다. 1번 5세인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자가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혼자여야 된다. 미혼자라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죠. 자, 지원 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제0공조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나 조모도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1번 선택지 5세인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자는 조모, 조부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2항은 아니고 1항이 적용이죠. 제1조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야 됩니다. 자, 그러면 1호 한부모 가족이란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을 말하는 것이고, 모 또는 부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인데,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경우 뭐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등등 미혼자 말고도 네,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죠? 두 번째, 배우자와 사별한 자가 18개월간 병역 의무를 이행한 22살의 대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개월간 병역 의무를 이행한 22세 대학생 자녀 양육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요거는 구체적이기 때문에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아동이라고 부르기는 힘든 나이대예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기는 하지만 괄호 속 취학 중인 경우에는 2번에서 대학생이라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니까 취학 중이죠. 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2세 미만이 기본이지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 의무 18개월간 이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18개월이니까 1년 반, 즉 23.5세 미만이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22세 대학생 자녀니까 지원 대상자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부모의 생사가 불분명한 6세인 손자를 양육하는 조모에게는 복지급여 신청이 없어도 생계비를 지급해야 된다. 부모의 생사가 불분명한 6세 이하. 자, 여기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조모. 여기 해당됐죠? 그래서 조모에게 신청, 지원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조부나 조모도 지원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데 자, 그 경우 이제 실질적인 복지급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자의 복지급여 신청이 있으면 복지급여를 실시합니다.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 복지급여 신청이 없어도라는 것은 여기 세모조에 따랐을 때 아니죠. 신청이 있어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30세인 미혼모가 5세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 양육비를 지급할 때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없다. 추가적인 복지급여는 어떤 것인가?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 항. 자, 일단은 복지급여 1. 생계비 2. 아동교육 지원비 3. 아동 양육비가 있고 2항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지만 다만 제1항, 제3호의 아동 양육비는 지급할 수가 있고요. 일단 우리의 4번 선지의 본판 제1항, 제3호의 아동 양육비를 지급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4번 30세인 미혼모가 5세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다시 4번 30세 미혼모가 5세 이하인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맞죠? 예, 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5번이 정답이 되죠.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아까 봤죠? 2항에서 아동 양육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하게 5번은 적절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3년도 올해 7급 공채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오늘은 상황 판단 능력에 대한 기출 해설로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요. 또 순차적으로 조만간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순차적으로 그렇게 계속 해설 강의를 찍어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저도 먼저 개인 일정도 있고 다른 또 수업 준비도 하고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일주일 정도씩 텀을 두고 업로드가 될 거라고 미리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이 유튜브 강의를 이제 시청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들으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실제로 경험을 하시고 이제 2차 준비하시게 될 것 같아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던 구도, 수업 때 강조했었던 포인트 그것만 잘 정리하고 오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1차적으로 언어 논리건 상황 판단이건 그리고 자료 해석의 경우에도 아까 계산형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나왔다고 했지만 그러나 충분히 고득점 다 확보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이 같이 진행이 됐을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상태로 이제 다음 2024년도 시험 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실하게 기출문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5급 공채 문제, 민경채 문제. 사실 민경채 문제까지는 우리한테는 굳이 볼 필요는 없겠지만 5급 공채 수준에서의 그런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셨다고 한다면 이번 시험 정도는 무난하게 합격권의 고득점 다 확보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7급 공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 역시 저와 함께 All About Pset 저의 교재 제목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매트릭스가 아니라 이렇게 All About으로 이름을 좀 바꿔봤습니다. All About Pset과 함께 이 학습을 진행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내년도 시험에서 1차 Pset 때문에 고배를 맛볼 일은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확신 어린 장담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첫 번째 상황 판단 기출 해설 과정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주에 정도에 업로드될 언어 논리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